여러분은 자신의 죽을 날짜를 미리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10살의 나이에 자신의 제삿날을 받아든 아이가 있습니다. 살기 위해 도망친 곳은 뼈 무더기가 산처럼 쌓인 어느 폐사 FIC. 그리고 그곳에서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목소리. 어찌 그 안에 누워있느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왕조실록 뒤편에 숨겨진 가장 기이하고 섬뜩한 호랑이 승려에 관한 기록입니다. 방문 단속 철저히 하십시오.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1부 별을 품은 거지와 죽음의 예언네 몸에는 아직도 그날 밤에 서늘한 냉기가 뼈마디 깊숙이 박혀 있는 듯하다. 비가 오는 날이면 삭신이 쑤시는 것은 늙음 탓이겠지만 천둥이 칠 때마다 심장이 조여드는 것은 분명 10살 그해 겪었던 기이한 공포 때문이리라. 지금부터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광해군이 다스리던 혼란한 시대, 나의 아버님과 나, 그리고 신묘한 힘을 지녔던 한 인물에 대한 기록이다. 때는 조선 중기. 조정은 당쟁으로 시끄러웠고 민심은 흉흉했다. 당시 나의 아버님은 당대꽤 이름 높은 재상이었다. 우리 집안은 남부러울 것 없이 풍족했고 나는 늦둥이 외아들로 태어나 금지옥엽 귀하게 자랐다. 그날 그 불길한 그림자가 대문 앞을 기웃거리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은 그저 평탄하게 흘러갔을지도 모른다. 어느 늦가을 오후였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담벼락의 긴 그림자를 드리울 때 웬 허름한 차림의 거인 치일은, 즉 거지 하나가 우리 집 앞을 지나고 있었다. 헌 누더기를 걸치고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그는 여느 거지들과 다를 바 없어 보였으나 기이하게도 발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우리 집 소슬대문 앞에서 발을 멈추더니 까치발을 하고 담벼락 너머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당시 마당에서 놀고 있던 나를 보고 있었던 게다. 그는 혀를 차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쯧쯧, 장차 나라를 뒤흔들 큰 인물이 될 상인데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이리 일찍 요절하게 생겼으니 참으로 비통하고 안타깝구나. 그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었지만 담장안을 쓸던 하인의 귀에는 천둥소리처럼 또렷하게 박혔다. 하인은 대경실색하여 빗자루를 내던지고 안채로 달려가 아버님께 이 사실을 고했다. 평소 미신을 믿지 않으시던 아버님이셨으나 그날따라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하셨던 모양이다. 아버님은 즉시 하인들에게 명하여 그 거지를 사랑방으로 모셔오라 하셨다. 사랑방 문이 열리고 거지가 들어섰을 때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가까이서 본 그의 몰골은 더욱 흉측했다. 흙대가 낀 피부는 나무 껍질 같았고 삿갓 아래로 드러난 두 눈은 사람의 것이라기엔 지나치게 밝았다. 마치 썩어 문드러진 웅덩이 속에 박힌 별처럼 섬뜩한 광채가 번뜩였다. 그 눈빛은 예사롭지 않은 기운, 범인 반렌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살기와 신기를 동시에 품고 있었다. 아버님은 본능적으로 그가 평범한 거지가 아님을 직감하시고 대청마루에서 내려와 정중히 예를 갖추셨다. 선생, 지나가시던 길에 저희 집안에 대해 기이한 말씀을 남기셨다 들었습니다. 부디 그 숨은 뜻을 알려주시지요. 거지는 삐딱하게 앉아 아버님을 쏘아보며 껄껄 웃었다. 누런이가 드러날 때마다 묘한 짐승 냄새가 풍겼다. 청이 튀한 지를 누설하면 내 명줄도 짧아지는 법이나 대감께서 이리 극진히 대접하시니 모른 척할 수가 없구려. 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리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밖에서 놀고 있는 나의 기척을 느끼는 듯 귀를 쫑긋거렸다. 그리고는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댁의 10살 난 아드님, 이번 달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묘절, 여자를 면치 못할 운명이요. 요절이라뇨. 아버님은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으셨다. 늦게 얻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었다. 그런 아들이 곧 죽는다니 아버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하지만 거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마치 내 이미 죽은 시신을 보고 있는 듯 확신에 차 있었다. 처음 보는 제가 댁에 아들이 있다는 것을 어찌 알았겠으며 그 아이의 나이까지 어찌 꿰뚫어 보았겠습니까? 내 눈에는 보입니다. 아이의 목 뒤에 짙은 죽음의 그림자가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것이. 아버님은 털썩 주저앉으며 거지의 바짓가랑이를 잡다시피 매달리셨다. 체면이고 뭐고 중요하지 않았다. 선생, 그렇다면 방법이 없겠습니까? 제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아들을 살릴 방도가 있다면 일러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거지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방 안에는 기묘한 정적만이 흘렀다. 이윽고 그가 입을 열었다. 대감의 친척 중에 귀신도 부린다는 신묘한 무관이 한 분 계시지 않소. 아버님의 뇌리에 한 사람이 스쳐 지나갔다. 평안감사 박이업 포예. 먼 친척 벌되는 그는 어릴 적부터 총명함이 남달랐고 담력은 호랑이를 때려잡을 만큼 컸다. 무엇보다 그는 병법뿐만 아니라 전복술, 아람부슛과 기문둥합에 능통하여 전장에서는 오랑캐의 목을 베어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적의 동태를 손바닥 보듯 읽어낸다는 소문이 자자한 인물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신셴이라 불렀고 귀신조차 그를 두려워하여 피해 간다고 했다. 오늘 밤 당장 짐을 꾸려 아드님을 그분께 보내십시오. 그분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거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버님은 다급히 복채라도 쥐어주려 하셨으나 거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횡하니 사랑방을 나섰다. 아버님이 황급히 뒤따라 나갔을 때 거지는 이미 대문 밖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마치 연기처럼 흩어진 것이다. 아버님은 그 길로 나를 부르셨다. 영문도 모른 차에 불려간 나는 아버님의 파랗게 질린 얼굴을 보고 겁을 집어먹었다. 얘야, 지금 당장 평안도로 가야겠다. 묻지 말고 채비하거라. 그날 밤 우리 부자는 야반도주하듯 집을 나섰다. 목적지는 평안가명. 나를 살리기 위해,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우리는 조선 팔돼서 가장 기이하고 무서운 힘을 가진 산에 박엽을 향해 말을 달리기 시작했다. 말발굽 소리가 어둠을 가를 때마다 나는 등 뒤에서 누군가가 쫓아오는 듯한 섬뜩한 느낌에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음을 나는 평안도에 도착해서야 알게 되었다. 제2부 검은 노새와 서늘한 비수 평양까지의 여정은 마치 꿈결 같았다. 아니, 악몽 속을 달리는 기분이었다. 말발굽 소리에 섞여 내 심장 소리가 귀를 때렸고 아버님은 한마디 말씀도 없이 채찍질만 해대셨다. 며칠 밤낮을 달려 도착한 평안가명 핑안제닝은 웅장하면서도 어딘가 서슬퍼런 기운이 감돌았다. 가명 입구의 포졸들조차 숨소리를 죽이고 있는 듯했다. 놀랍게도 박엽 감사는 마치 우리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대청마루에 나와 뒷짐을 지고 서 있었다. 오셨습니까, 형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나 그 울림에는 쇠붙이 같은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다. 훤칠한 키에 호랑이 같은 눈매, 그리고 허리춤에 차고 있는 장검. 소문으로만 듣던 귀신 잡는 장군 박엽의 기백은 어린 나를 단숨에 압도했다. 아버님이 급히 말에서 내려 그간의 자초지종을 설명하려 하자
박엽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오는 길에 바람결에 실려온 살기 샤치를 이미 읽었습니다. 그 거지라는 자가 보통 내기는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천기를 읽었으니 말이오. 박엽은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거지의 광기 어린 눈빛과는 달랐다. 거지의 눈이 혼돈 그 자체였다면 박엽의 눈은 모든 것을 베어버릴 듯한 차가운 이성 리싱의 칼날 같았다. 그는 별다른 말 없이 나를 가명 안쪽 깊숙한 별채에 머물게 했다. 그로부터 며칠간 박엽은 콧배기도 비치지 않았다. 아버님은 초조해 하셨지만 감사의 명이라 감히 재촉하지 못했다. 나는 낯선 방에 갇혀 밤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소리에 이불을 뒤집었었다. 정말 나는 죽는 것일까? 공포가 내 어린 영혼을 갉아먹고 있을 즈음이었다. 운명의 그날 밤이 찾아왔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다. 드르륵. 방문이 열리고 박엽이 들어왔다. 그는 평소의 관복이 아닌 간편한 무복 차림이었다. 그의 손에는 서늘한 냉기를 뿜어내는 단도 두안다오 한 자루가 들려 있었다. 일어나거라. 그 거지가 말한 요절할 날이 바로 오늘이다.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박엽은 떨고 있는 내 어깨를 잡고 밖으로 이끌었다. 마당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이한 짐승 한 마리가 매여 있었다. 말이라기엔 작고 당나귀라기엔 다리가 긴 털이 검디검은 노새였다. 그 짐승은 콧김을 뿜으며 바닥을 긁고 있었는데 놈의 눈동자가 사람처럼 희번덕거리는 것 같아 소름이 끼쳤다. 박엽이 내게 명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한자도 빼놓지 말고 명심해서 들어야 한다. 네 목숨이 이 말에 달려있다. 나는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노사의 등에 올라타거라. 고삐를 잡되 절대로 내 의지대로 이끌려 하지 마라. 놈이 가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그저 몸을 맡겨두어라. 놈은 영물 링우이라 네가 가야 할 곳을 알 것이다. 가다 보면 노새가 한 깊은 산골짜기 어느다 허물어져가는 폐사 페이시 버려진 절 앞에 멈춰 설 것이다.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절 안으로 뛰어 들어가거라. 그의 설명은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마치 눈앞에 그림을 그리는 듯했다. 절의 사랑채 가장 깊은 방에 들어가면 바닥에 낡은 거적대기 하나가 놓여 있을 것이다. 너는 즉시 그 거적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엎드려 있거라. 숨소리조차 내서는 안 된다. 박엽은 잠시 말을 멈추고 내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에서 푸른 불꽃이 일렁이는 듯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소리가 들려도 새벽달기 울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거적을 벗어서는 안 된다. 네가 살고 싶다면 말이다. 그러고는 허리춤에서 가져온 단도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칼자루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허나 만약 내 힘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오거나 누군가 억지로 그 거적을 벗기려 든다면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이 칼을 쓰도록 해라. 알겠느냐? 나는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다. 박엽은 내 허리춤에 단도를 단단히 묶어주더니 나를 번쩍 들어 노새 위에 태웠다. 가거라. 박엽이 노새의 엉덩이를 툭 치자 짐승은 괴성을 내지르며 어둠 속으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이랴 하는 소리를 낼 필요도 없었다. 노새는 마치 보이지 않는 채찍을 맞은 듯 미친 듯이 달렸다. 귓개는 바람 소리만 윙윙거렸고 칠흑 같은 숲이 순식간에 뒤로 밀려났다. 숲의 나무들이 도깨비처럼 팔을 뻗어 나를 낚아채려는 것만 같았다. 얼마나 달렸을까?
노새는 험준한 산길을 날다시피 넘어 음산한 안개가 자욱한 한 골짜기 앞에 멈춰 섰다. 거친 숨을 몰아쉬던 노새가 멈춘 곳을 바라보니 박엽의 말대로 자풀이 무성한 폐사 하나가 아가리를 벌린 채 서 있었다. 나는 덜덜 떨리는 다리로 노새에서 내려 그 죽음의 아가리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제3부 노그릇 긁는 목소리와 붉은 눈의 노승폐사에 썩은 대문을 넘어 들어서자 코를 찌르는 비릿한 냄새가 진동했다. 그것은 오래된 곰팡이 냄새 같기도 했고 짐승의 배설물 냄새 같기도 했으며 어쩌면 말라붙은 핏물 냄새 같기도 했다. 달빛조차 닿지 않는 경내 직나이는 죽은 짐승의 뱃속처럼 고요했다. 오직 내 발밑에서 바스라지는 낙엽 소리만이 정적을 찢을 뿐이었다. 박엽 장군이 일러준 사랑채는 대웅전 오른편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문짝은 반쯤 뜯겨나가 덜렁거렸고 찢어진 창호지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소리는 마치 원귀들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나는 공포에 질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사랑채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방 안은 을신연스러웠다. 먼지가 켜켜이 쌓인 바닥 한가운데 박엽의 말대로 낡은 거적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누군가 쓰다 버린 멍석 같기도 하고 시신을 둘둘 말아놓은 것 같기도 한 기분 나쁜 물건이었다. 나는 주저할 틈도 없이 그 거적 속으로 몸을 구겨 넣었다. 거친 지푸라기가 얼굴을 찔러댔고 안에서는 매캐하고 역겨운 냄새가 풍겼다. 나는 거적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다. 손에는 박엽이 준 차가운 단도를 생명줄처럼 꽉 쥐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혹여나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어둠 속에서의 1분은 마치 1년 같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사박, 사박 멀리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그것은 산짐승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분명 두 발로 걷는 사람의 발소리였다. 하지만 묘하게도 발을 끄는 듯한 소리, 혹은 육중한 무언가가 땅을 누르는 듯한 묵직한 소리가 섞여 있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져 사랑채 마루 앞까지 당도했다. 끼익 경첩이 녹슨 문이 비명을 지르며 열렸다. 찬바람이 거적 틈으로 훅 끼쳐 들어왔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어찌 그 안에 누워있느냐. 머리 위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기괴했다. 사람의 말이었으되 그 음색은 쇳소리가 섞여 갈라져 있었다. 마치 녹그릇 바닥을 숟가락으로 박박 긁는 듯한, 혹은 짐승이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억지로 사람말로 흉내내는 듯한 목소리였다. 나는 박엽의 당부를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대답하지 마라. 절대 대답해선 안 된다. 침묵이 흐르자 그 존재는 성큼성큼 방 안으로 들어왔다. 거적 틈새로 희미한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는 내 머리맡에 서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듯했다. 숨막히는 압박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어찌 그 안에 누워있느냐 물었다. 다시 한번 들려온 호통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더 사납고 거칠었다. 방 안의 공기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였다. 그때 거적 위로 무언가가 툭 닿았다. 그것은 손이었다. 하지만 사람의 손이라기엔 너무나 크고 우악스러웠으며 손톱이 거적을 파고드는 느낌이 짐승의 발톱 같았다. 그 손이 거적을 확 들추려던 찰나였다. 나는 공포가 극에 달해 비명 대신 손에 쥐고 있던 단도를 허공을 향해 미친 듯이 휘둘렀다. 쉬익, 날카로운 칼날이 허공을 갈랐다. 무언가 베이는 느낌은 없었으나 거적을 잡고 있던 손이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나는 기척이 느껴졌다. 이놈이 놈은 몹시 당황한 듯
뒤로 몇 걸음 물러났다. 나는 거적 틈새로 살짝 눈을 뜨고 밖을 훔쳐보았다. 달빛이 비친 문가에 서 있는 자는 승려였다. 낡은 장삼을 걸치고 목에는 염주를 걸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평범한 노승의 것이 아니었다. 움푹 패인 볼, 툭 튀어나온 광대뼈, 그리고 무엇보다 눈. 그의 눈은 흰자위가 없이 온통 붉은 핏발이 서 있었고 동공은 세로로 길게 찢어져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눈이 아닌 굶주린 맹수의 눈이었다. 노승은 내 단도를 보더니 기분 나쁜 미소를 지었다. 입꼬리가 귀밑까지 찢어지는 듯했다. 지금이라도 그것을 순순히 넘긴다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내 놈이 감당할 물건이 아니다. 그는 다시 한번 내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 목소리에는 살기, 샤치가 가득했다.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내 목덜미를 물어뜯을 것만 같았다. 내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하지만 여기서 거적을 벗거나 칼을 놓으면 죽은 목숨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칼자루를 더욱 세게 쥐며 거적을 끌어당겼다. 그러자 노승이 표정을 싹 바꾸며 말했다. 내 놈 하는 짓을 보니 박엽 그놈이 시킨 짓이 분명하구나. 쯧쯧. 박엽의 말을 믿다 죽은 자들의 해골이 이 뒷산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거늘 두 눈을 멀쩡히 뜨고도 보지 못하였느냐. 노승은 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뒷마당을 가리켰다. 달빛 아래 드러난 뒷마당의 풍경을 본 나는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곳에는 들어올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하얀 물체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그것은 돌무더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두 사람의 해골과 뼈다귀들이었다. 제4부, 찢겨진 옷과 붉은 점의 명부, 닭이 울기 전에 그것을 벗지 않으면 내 놈 또한 저 뼈무더기 속에 묻히게 될 것이다. 노승의 협박은 집요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거적을 찢어발길 기세로 내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다. 거적 틈새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붉게 타오르고 있었고 입에서는 역한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나는 공포에 질려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으나 허리춤에 묶인 단도와 절대 벗지 말라 던 박엽 장군의 섯을 퍼런 눈빛만을 동아줄처럼 붙들고 버텼다. 그때였다. 꽃기호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고 멀리 상이슬 민가에서 새벽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지옥의 문을 닫는 천상의 나팔 소리처럼 천가하게 울려 퍼졌다. 그러자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졌다. 방금 전까지 나를 잡아먹을 듯 날뛰던 노승의 기세가 순식간에 꺾인 것이다. 그는 마치 김이 빠진 듯 어깨를 축 늘어뜨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소리는 태산이 무너지는 듯 무겁고도 허탈했다. 박엽, 그 독한 놈이 기어이 이겼구나. 내 이번에는 졌다. 노승의 목소리에서 쇳소리가 사라지고 여느 노인과 같은 차분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그는 거적 속에 웅크린 나를 향해 손을 내밀지 않고 뒷짐을 진 채 말했다. 이제 되었다. 날이 밝았으니 그만 나오거라. 너는 살았다. 나는 의심을 거두지 못한 채 덜덜 떨며 거적을 살짝 들췄다. 노승은 문께 비스듬히 서서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서려있던 살기 시아치는 온데간데 없었고 그저 피로에 찌든 늙은 승려의 모습뿐이었다. 자, 이제 네가 입고 있던 속옷과 겉옷을 모두 벗어 내게 다오. 네? 옷을 말입니까? 나는 영문을 몰라 되물었다. 잔말 말고 어서 벗어라. 내 액이를 대신할 것이 필요하다. 나는 주섬주섬 옷을 벗어 그에게 건넸다.
노승은 내 옷을 받아들고는 방을 나갔다. 잠시 후 문 밖에서 등골이 오싹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어어흥, 촥, 찍. 그것은 거대한 맹수가 포효하는 소리였고 무언가를 무자비하게 찢어발기는 소리였다. 마치 천쪼가리가 아니라 사람의 살점이 뜯겨나가는 듯한 섬뜩한 파열음이 폐사의 정막을 뒤흔들었다. 나는 다시금 공포에 질려 이불을 끌어안았다. 잠시 뒤 노승이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갈갈이 찢겨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는 내 옷조각들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의 입게는 붉은 선혈이 희미하게 묻어 있었다. 그는 찢어진 옷을 구석에 던져버리고는 품에서 새하얀 무명옷 한 벌을 꺼내 내게 던져주었다. 이것을 입거라. 이제 네 묵은 애구는 저 옷과 함께 사라졌다. 내가 새 옷을 입는 동안 노승은 품에서 두루마리 하나와 붓을 꺼냈다. 그가 두루마리를 펼치자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마치 저승의 명부 밍푸처럼 보였다. 노승은 그중 한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내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다. 그는 붓에 붉은 먹을 묻혀 내 이름 위에 점을 콕 찍었다. 내 이름 위에 붉은 점을 찍었으니 이제 저승사자도 너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천수를 누릴 테니 걱정 마라. 그러고는 기름 먹인 종이 한 장을 꺼내 무언가를 휘갈겨 쓴 뒤 내게 건넸다. 이것을 가지고 돌아가거라. 돌아가는 길에 상운산준 호랑이들이 너를 막아설 것이나 이 종이를 보여주면 감히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노승의 눈이 다시 한번 번뜩였다. 박엽 그놈에게 전해라. 더 이상 청이 티한 지를 누설하여 산 자와 죽은 자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랐고 내 이번 한 번은 봐주지만 다음은 없을 것이라고 말이다. 나는 종이를 받아 품에 소중히 넣고 도망치듯 사랑채를 빠져나왔다. 날은 이미 밝아오고 있었다. 폐사를 벗어나 산길을 내려오는데 숲속 곳곳에서 푸른 안광들이 번뜩였다. 집채만한 호랑이들이 숲을 사이에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오금이 저려 주저앉았을 테지만 나는 노승이 준 종이를 믿고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들어 보였다. 놀랍게도 나를 향해 으르렁거려던 호랑이들이 종이를 보자마자 깨갱거리며 꼬리를 내리고 숲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왕의 교지, 저출라도 본 신하들처럼 말이다. 나는 안도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산길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유독 거대하고 흉터가 많은 호랑이 한 마리가 길 한복판을 딱 가로막고 서 있었다. 나는 종이를 흔들어 보였으나 녀석은 다른 놈들과 달리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향해 입맛을 다시며 천천히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어찌 된 일인가? 이놈은 왜 통하지 않는 거지? 등골이 서늘해지는 순간 나는 노승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혹여나 돌아가는 길에 너를 막는 자가 있거든. 나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더 찾아야 했다. 호랑이의 거친 숨결이 내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제5부 빌려온 목숨과 상운의 그림자 산길을 내려와 평안가명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성문 앞에 다다르자 나를 태우고 밤새 험한 산길을 미친 듯이 달렸던 검은 노새가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털썩 주저앉았다. 녀석은 거친 숨을 몇 번 몰아쉬더니 이내 입에서 하얀 거품을 물고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녀석의 눈을 보니 검은 눈동자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허연 종이 인형의 눈처럼 텅 비어 있었다. 그 노새 역시 나를 살리기 위해 박엽 장군이 쓴 주술의 희생양이었던 게다.
나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가명 안으로 들어갔다. 박엽 장군은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자세로 뒷짐을 진 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내가 살아 돌아올 것을 혹은 죽어 돌아올 것을 가늠하고 있었던 것처럼. 살아왔구나. 그 한마디였다. 걱정도 안도도 없는 건조한 목소리였다. 나는 품속에서 노승이 준 기름 먹인 종이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그 스님께서 이것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청기를 누설하여 산 자와 죽은 자를 어지럽히지 말라 하셨습니다. 박엽은 종이를 받아 들었다. 그 종이에는 붉은 글씨로 단 한 글자가 적혀 있었다. 밍, 목숨명. 종이를 본 박엽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승리자의 미소 같기도 했고 간담이 서늘해진 자의 허탈한 웃음 같기도 했다. 허허, 그 늙은이가 제법이구나. 내게 빚을 지웠어. 박엽은 종이를 촛불에 태워버리며 넋이 나간 나를 향해 입을 열었다. 네가 어젯밤 만난 그 노승이 누구인 줄 아느냐?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사람이 아니다. 이 평안도 땅 모든 산맥을 지배하는 상운 샨준, 즉 천년 묵은 호랑이의 왕이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붉은 눈, 놋그릇 긁는 목소리, 찢어진 옷까지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그 거지가 네가 요절할 것이라 예언했을 때 내 명줄은 이미 끊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저승 명부에는 내 이름이 올랐고 상운들은 내 살냄새를 맡고 입맛을 다시고 있었지.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거스르는 방법은 단 하나, 상운들의 왕과 거래를 하는 것뿐이었다. 박엽은 불타버린 죄를 손으로 털어냈다. 나는 네가 죽은 것처럼 위장하여 폐사로 보냈다. 거적을 쓰고 죽은 듯이 있으라 한 것은 시체에 흉내를 내어 산군의 눈을 속이려 함이었다. 허나 그 영물이 어찌 속겠느냐. 다만 새벽 달기 울 때까지 네가 공포를 이기고 버틴다면 그 늙은 호랑이도 하늘의 이치인 새벽을 거스를 순 없기에 너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제야 이해가 갔다. 노승이 내 옷을 가져가 갈갈이 찢어 발긴 것은 나를 잡아먹는 신용을 하여 액땜을 한 것이었다. 옷이 찢겨나감으로써 나는 한 번 죽은 것이 되었고 그 대가로 새로운 삶을 얻은 것이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너를 막아섰던 그 호랑이, 노승이 절린 모자, 쓴 포수라고 했던 놈 말이다. 박엽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그놈은 산 짐승이 아니다. 호랑이에게 잡아먹혀 놈들의 앞잡이가 된 창귀가 씌인 놈이지. 상운의 명조차 어기고 너를 탐하려 했던 놈인데 상운이 직접 나서서 그놈을 처단했으니 네가 운이 아주 좋았구나. 모든 이야기를 들은 나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아버님은 달려와 나를 끌어안고 오열하셨으나 나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후 나는 박엽 장군의 예언대로 잔병치레 하나 없이 건강하게 자랐다. 훗날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까지 올랐으니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복받은 사람이라 칭송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내 목숨은 온전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도 비가 오는 밤이면 나는 꿈을 꾼다. 무너져가는 폐사의 사랑채, 퀴퀴한 거적대기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는 10살의 나를, 그리고 문 밖에서 들려오는 놋그릇 긁는 듯한 그 목소리를. 어찌 그 안에 누워있느냐. 잠에서 깨어나 거울을 보면 쭈글쭈글해진 내 목덜미 뒤로 희미한 붉은 반점이 보인다. 마치 호랑이의 발톱에 스친 듯한 흉터가. 그날 밤 그 상우는 정말로 나를 놓아준 것일까? 아니면 언젠가 다시 찾아올 그날을 위해 내 목숨을 잠시 보관해 둔 것일까?
박엽 장군은 역모에 휘말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아버님 또한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이제 그날 밤의 진실을 아는 자는 오직 나 하나뿐이다. 창밖을 보니 어둠이 짙게 깔렸다. 멀리서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부디 오늘 밤은 닭이 일찍 울기를 바랄 뿐이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공포는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주인공인 재상의 아들은 평생 목 뒤에 붉은 흉터를 지니고 살았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등 뒤에도 누군가 지켜보는 시선이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소름 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밤을 지켜줄 혹은 잠 못 들게 할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창밖을 확인하지 마세요. 그것과 눈이 마주칠지도 모르니까요.